옛날 옛적 평화롭고 아기자기한 마을인 해문골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며 늘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던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마을에는 두 명의 친한 친구 토니와 빌이 있었어요. 둘은 어린 시절부터 무척 친했으며 언제나 서로에게 힘이 되는 친구였죠. 어느 한 따스한 날 토니와 빌은 마을 근처 숲에서 산책을 하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숲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보물 지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도는 여러 신비로운 표식과 암호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 외곽에 묻힌 보물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죠. 두 사람은 그 보물을 찾아 서로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다음 날부터 탐험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이 밝자 토니와 빌은 준비를 마치고 지도에 표시된 경로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가파른 산길을 지나야 했지만 두 친구는 열심히 협력하며 계속 나아갔죠. 그러다 어느 순간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 지점에 도착하게 되었고 보물 지도는 그곳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토니는 왼쪽 길을 가리키며 이쪽이 맞는 것 같아. 나무들의 배열이 지도에 표시된 것과 비슷해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빌은 오른쪽 길을 보며 아니야, 저쪽으로 가야 해. 지도에 있는 바위가 저쪽에 있는 것 같아 라고 주장했죠.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직감을 믿고 길을 나누어 가기로 했습니다. 토니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빛나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보물을 챙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며 토니의 관광을 칭찬하며 영웅으로 추앙했지요. 그는 마을 회관에서 연설을 하며 모든 건 내 신념과 운명 덕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빌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걷다 보니 갑작스런 폭우가 내려와 미끄러운 산길에서 발을 헛디디며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다리 골절로 크게 다친 빌은 간신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빌을 보고는 저런, 빌은 그토록 의욕적으로 행동했지만 결국 실패했어. 보물 탐사의 모든 공은 토니 덕분이었네? 라며 빌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 왜 두 사람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렇게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도덕적 가치는 각각의 결과를 통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일까? 버나드 윌리엄스의 도덕적 행운이론은 이와 같이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결과로만 평가할 수 없으며 종종 운이나 외부 요인의 영향도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토니와 빌은 각자의 신념대로 행동했으나 그 길 위에서 마주친 운명이 그들의 도덕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깨닫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결과만 바라보지 않고 행동의 의도와 그 과정도 함께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에픽테투스의 이론은 종종 고대의 지혜로 여겨지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이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적한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미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카페는 커피와 홈메이드 디저트로 유명했지만 무엇보다도 미나의 따뜻한 환대와 소소한 대화가 많은 이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나는 카페 운영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굳어야 커피 손님이 많아지는데 연이어 햇살이 내리쬐는 화창한 날들이 계속되자 손님이 줄고 있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오래된 건물이라 비가 올 때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있어 날씨가 조금이라도 흐려지면 그것 또한 걱정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미나는 카페 한쪽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던 한 노신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노신사는 미나의 고민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읽었던 철학책 중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지. 미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장이 새는 것과 손님이 적은 날씨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그녀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님이 적어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더 특별한 경험을 주기 위해 새로운 디저트를 개발하고 카페의 실내 인테리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면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 비 오는 날 이벤트를 열어 비와 어울리는 특별한 메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날씨나 외부 환경은 그녀가 절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녀의 반응과 카페의 분위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카페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손님들은 미나의 긍정적인 변화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그 노신사가 다시 카페를 방문했을 때 미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듣던 그 말 덕분에 제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건 그냥 놔두고 제 자신과 카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덕에 요즘엔 비가 오든 해가 나든 다 괜찮다고 느껴요. 노신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미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미나는 이제 날씨에 좌우되지 않는 평온함을 얻는 법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카페도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이론은 그렇게 한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고 미나는 매일 조금 더 행복한 마음으로 커피를 내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단순해 보이는 이론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미나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내 마음속 반응과 태도에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호기심 많은
소년 지민이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마을 외곽의 숲속에 은둔하는 지혜로운 영감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지민이는 그를 찾아 나섰다. 그 영감님이 바로 자칭 에피쿠로스의 현신이라 불리는 사람, 바로 할아버지 준호였다. 1. 신들에 대한 두려움 해소. 지민이는 마을 사람들이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준호 할아버지는 지민이에게 웃으며 이야기했다. 지민아, 저 구름 위에 있는 신들 말이야. 그들이 너의 오늘 아침 식사나는 일의 날씨를 정해준다고 생각하니? 지민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잃었다. 할아버지는 말했다. 신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일 뿐이란다. 그들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이유도 없고 실제로 하지도 않지. 신의 노여움은 우리의 마음속 불안일 뿐이야. 그러니 신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다. 2.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극복. 죽음에 대한 생각은 지민이를 늘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그를 묘지로 데려가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지.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은 그저 느낌이 없는 상태일 뿐이라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곁에 없고 죽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단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3. 고통의 관리.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지민이는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준호 할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의 고통은 계속 심할 것 같니?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것 같으니? 지민이는 울상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마도 곧 나아지겠죠?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떤 고통은 잠깐이란다. 그리고 긴 고통은 우리가 견딜 수 있어지지. 고통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간을 지나가자꾸나. 4. 행복의 추구. 시간이 지나면서 지민이는 점점 더 단순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숲속을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행복의 원천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지민이의 성장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조언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단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불필요한 욕망을 피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지. 지민이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신들에 대한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고통의 두려움도 모두 가벼워졌다. 그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통해 삶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매일매일을 즐기며 살았다. 시간이 흐른 후 지민이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행복을 찾는 길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 마을은 점점 더 평화롭고 행복해졌고 준호 할아버지의 지혜는 영원히 그곳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4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요나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항상 세상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고 우주와 자연의 비밀을 풀어내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주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요나는 우연히 숲에서 신비로운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크고 긴 흰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그의 눈은 마치 우주의 깊이를 가진 듯한 현명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자연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요나를 숲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나무가 서 있었고 그 나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스피노자가 말한 신과 같다네.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뻗어 있고 가지는 하늘 높이 자라나지.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또한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란다. 요나는 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무는 자연의 일부분이며 동시에 신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모든 것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 또한 그 일부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신과 자연의 일부라는 거군요? 요나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자연과 하나이며 자연은 신의 표현이지. 그러므로 너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 자연의 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너의 자리를 찾아라. 요나는 숲을 떠나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존재를 자연의 신비로운 일부로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나무와 강물 그리고 작은 풀잎 하나까지도 신의 현현이라 여기며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지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요나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자연과 연결되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신의 뜻을 실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여정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의 신성함을 존중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영감을 줍니다.